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제8주차 발명교육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과제를 낸 것을 보니까 모두들 잘 했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고, 일산화탄소에 대한 루이스 구조 가능한 거를 몇 개를 제시하고, 형식 전하와 팔전자 규칙 이런 거를 고려해서 어떤 게 가장 타당한 것인가,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구조만 우리가 고려하면 될 거예요. CO5에서 처음에 이중결합이 있고, 산소 쪽은 8전자를 만족하고, 탄소 쪽은 이제 모자란 채로 이렇게 두는 거죠. 두 번째는 삼중결합을 형성을 하고 각각 8전자가 맞도록 이제 전자 두 개씩 이렇게 고립상을 배치하는 거였어요. 형식 전화를 고려해 보면 이쪽은 다 0이죠. 탄소도 0이고 산소도 0. 이쪽의 경우에는 탄소가 하나 더 많아져서 그냥 원자일 때보다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전자의 수로 보면은 이거는 8전자, 오른쪽이 8전자죠. 이쪽이 이제 6개의 전자고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양쪽 다 이제 8개의 전자를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8전자 규칙에 우리가 중점을 둔다면 이 부분의 구조가 맞는 거고, 형식 전하를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C하고 O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산소가 훨씬 더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는 탄소와 만나면 음이온이 돼야 자연스러운 건데 음이온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산소 쪽이 양이온이 돼 있고 탄소 쪽이 이오면이 돼서 전기 음성도로 보면 오른쪽이 불리해요. 0, 0 돼 있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이제 낼 때에는 내가 생각하기를 이쪽이 더 옳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내긴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답들이 다 오른쪽이었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막 검색을 해보고 교과서를 봤더니 형식 전환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일부에서 사용을 하고 8전자 규칙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둬서 실제로 답은 오른쪽이다. 얘는 맞지 않고 삼중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책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은요. 연습 문제에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단원인데 다음 두 개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적당한 공명 구조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합이 CO 사이에 어떤 결합이 더 세냐 이제 요거를 표시해라 하는 거죠. 여기는 사실 공명 구조까지는 안 그려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49번은 이제 홀수번이라서 답이 있으니까 답을 이제 찾아가서 보면 49번의 답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는 보니까 이중결합, CO2는 이중결합, CO 는 삼중결합이죠. 이 두 개 모두 다 8전자를 맞추도록 루이스 구조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더블 본드 이중결합보다는 트리플 본드가 좀 더 결합 길이도 짧고 결합 에너지도 크기 때문에 더 큰 거는 CO의 경우가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이 더 크다. 결론도 이렇게 냈습니다. 형식전화로는 약간 잘 안 맞지만 CO의 루이스 구조는 삼중결합의 고립상이 한 쌍씩 양쪽에 각각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이스 구조 배우는 단원에서 플러런스라고 하는 그런 또 단어가 나와요. 얘는 페이지를 300 자, 여기네요. 그쵸? 플러런스 케미스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얼핏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몇 개 단어들만 이제 찾아서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제 탄소에 대한 어떤 그 물질 중에 이제 먼지로부터 이제 이렇게 먼지 끓음 같은 거로부터 특별한 그 실험 조건을 두고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플러런스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뭐 노벨상도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새로운 그 형태, 탄소의 새로운 형태인 C60이라고 하는 탄소 60개가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마치 축구공처럼 이 그림은 여기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플로런스라는 거를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탄소 60개가 공 모양을 형성해서 만든 새로운 물질을 이제 발견을 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비슷한 그 또 다른 물질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거는 공 모양이고, 그쵸? 구 모양이고, 어떤 거는 튜브, 다양한 모양의 그 관 모양이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기 보면 그 모양과 크기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분자들을 이렇게 뭐 속에다가 가둔다 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분야에 잠재적인 어떤 그 적용이 가능한데 수소 저장 또는 의학에서 어떤 그 목표물을 이렇게 하여튼 추적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전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전자적인 또는 광학적인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태양 발전 또는 화학 센서 등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탄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빈 그 공간이 있는 어떤 특별한 물질들을 통틀어서 플로런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자의 형태를 플로런스라고 한다. 뭐 요거
여러분이 한번 관심이 있으면 한 5분 정도만 검색을 해도 한글로 되어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 나가기 전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배운 것이 화학 결합이고 그 중에서도 처음에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 결합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이온 결합 할 때에도 이제 한 가지 종류만 만들어지는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이 만들어지는 화합물. 그래서 명명법에 어떤 그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금속끼리는 공유 결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을 설명하면서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도 조금 이제 쉽지 않지만 공부를 했고, 내친 김에 VSEPR 이론이라고 해서 간단한 어떤 공유 결합 그 화합물들의 입체적인 모양을 예측하는 그런 것까지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H2O는 해보니까 구분 구조이고, CO2는 똑같이 1대2 화합물인데 얘는 직선이고, 이거는 구분 구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예측하는 거를 배웠어요. 이 굽었느냐 직선이냐 하는 거는 그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하는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비금속의 그 결합도 같은 원자들이 반응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다른 비율로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명명법에서 뭔가 구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그 물질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런 화학공학 이런 거를 관장하는 단체가 IUPAC이라고 있어요. 국제적인 순수응용 화학의 연합인데 거기서 이제 그 명명법을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제정을 하고 하는데, 이 체계적인 명명법은 아무래도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상황을 봐서 시간이 되면 명명법도 한번 취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직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명법은 그냥 생략을 할 겁니다. 원래 이제 명명법 하면은 이제 요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스킵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물질을 이제 막 그 쪼개다 보면 분자가 만들어지고, 분자를 또 더 쪼개면 원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성질을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가 분자고, 이제 그 성질이 없어지면서 더 쪼개지는 게 이제 원자다.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분자는 일단 공유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분자라고 하지 않아요. 분자는 뭐 예를 들면 물 분자, 뭐 H2O, H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어떤 분자라는 단위를 만들면 이 물이 모여서 H2O라는 분자가 모여서 수증기도 되고 물도 되고 얼음도 되고 하겠죠. 뭐 CO2 이런 것도 이제 공유 결합이니까 분자예요. 밑에 나와 있는 메테인, 메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분자입니다. 뭐
다른 뭐 예를 뭐 많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뭐 메탄올, 에탄올, 벤젠 등등등. 이런 분자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단 분자식이에요. 분자식. CH4 하면은 C 하나에 H 4개가 어떤 그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유기화합물의 경우에 분자식만 가지고 이게 어떤 물질인지 파악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써먹는 게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배운 구조식이죠. 루이스 구조식.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분자의 입체적인 모양을 또는 원자들의 배열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모델인데, 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쓰여요. 이렇게 공하고 막대를 이용했다. 볼과 스틱을 이용한 모델. 그 다음에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지는 공간 충전 모델, 이런 게 있어요. 실제 분자 모양은 D번이고, 원자들 간의 배열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C번입니다. C번이 이제 많이 모델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뭐 이 분자식이나 구조식이나 분자식을 써도 다 메테인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보다 보면 분자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여튼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분자식과 구조식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축소 구조식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유기화합물에서 많이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그 원서 쪽에 있는 거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이지만 기본적인 단위를 형성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전체가 똑같은 결합으로 3차원적으로 또는 2차원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아까 그 물 같으면은 H와 물이 이제 컵에 물이 있다고 하면, 이건 만약에 이 분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 그러면 이런 H2O라는 단위가 있고 또 다른 H2O라는 단위가 있으면 이 H와 O 사이의 이 공유 결합은 분자 내의 결합이죠. 분자 내의 결합. 한 분자를 구성하는 화학결합이니까. 근데 물이 액체로 존재한다는 거는 이 분자들끼리도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도 뭔가 공유결합 정도는 아니지만 이 결합이 여기 약하게 존재를 해요. 요 결합을 분자 간 결합이라 그래요. 이제 분자 간 결합이 세냐, 약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물질이 기체로 존재하냐, 액체로 존재하냐, 고체로 존재하냐, 이런 걸 결정하게 되고, 또, 뭐, 끓는 점이 뭐 높으냐, 쉽게 끓느냐, 낮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은 대체로 기본 단위가 형성이 되면서 이들 사이에 이제 분자 간 결합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든 세 개의 그림, 물질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이아몬드고, 하나는 흑연이에요. 이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은 이 분자 간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결합들이 그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 전체에 걸쳐서 3차원적으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라는 어떤 기본 단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거대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흑연도 마찬가지예요. 흑연도 6개의 탄소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변들을 공유하면서 납작한 판을 형성하는, 그 판이 또 이제 판끼리는 이제 분자 간 결합처럼 또 약한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서 잘 미끄러지게 되는데, 일단 이 면을 형성하는 요 모양들은 거대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분자로 있는 거는 분자식에서 H2O가 있죠. CO2도 있고. 근데 이런 거대 화합물은 이제 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분자식으로 그냥 이 구성하는 물질의 한 종류면은 그냥 원소 기호 하나만 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수치나 모두 화학 반응할 때 쓰는 식, 분자식 대신 쓰는 거는 원소 기호 C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공유결합 화합물은 이렇고, 이온결합 화합물은 이것도 당연히 분자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금이란 덩어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모델로 보면, 이제 공막대 모델로 보면, Na 양이온 주위에 6방향으로 Cl 음이온이 있고, Cl 음이온 주위에 또 6방향으로 Na 양이온이 있고, 마치 이 눈에 보이는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분자처럼 거대 화합물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나타내느냐? 얘네들을 분석을 해서 분명히 NA와 CL이 있는데 이 이온들의 개수비가 어떻게 되느냐? 1대1이면은 NaCl, 1대2면은 CaCl2 이런 식으로 만약에 2대1이다 그러면 뭐 K2S 이런 식으로 비율만 나타내는데 우리가 비율을 뭐라 그러느냐? 실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온 화합물의 경우에는 분자식이란 말은 안 하고 그냥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뭐 포뮬라 하면은 화학식, 뭐 그냥 분자식이라고 막 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항상 실험식과 똑같이 사용을 한다. 원래 분자식과 실험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분자식과 실험식이. 분자식은 말 그대로 한 분자를 이루는 그 원소들의 종류와 개수를 적은 거고, 실험식은 그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의 간단한 비율만 쓴 거예요. 메탄의 경우에는 분자식이 CH4고, 실험식도 CH4죠. 약분이 안 되니까. 근데, 뭐, 아세트산이다. 아세트산이 이제, C2H4O2예요. 근데 아세트산은 이렇게 쓰면 뭐 화학자들도 이게 아세트산인지 잘 모릅니다. 아세트산은 어떻게 써야 알 수 있느냐? CH3COOH 이렇게 적어야 아 이거 아세트산이구나 하고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분자식은 얘죠. 이렇게 종류와 개수를 적는 거니까 요게 아까 잠시 언급한 축소 구조식이에요. 유기화합물의 작용기들을 나타낸 화학식이죠. 근데 이걸 약분을 해버리면 CH2O가 돼요. 그러니까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얘고 실험식은 얘다. 실험식으로는 어떤 분자인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온 화합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실험식을 분자식처럼 쓰는데 분자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포뮬라라고만 적었습니다. 화학식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분자로 존재하는 거는 공유결합 화합물 중에 어느 부분이고 대부분이고 공유결합 화합물이더라도 거대 결합을 형성을 하면 분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때는 뭐 실험식을 대신 쓴다. 아까는 탄소만 예를 들었지만 공유결합 거대 분자에도 화합물도 있어요. 석영 같은 거. 이온결합 화합물은 당연히 실험식을 대신 분자식처럼 사용한다. 일반인들은 그냥 분자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소금의 분자식 그러면 NaCl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분자란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요건 뭐
전체적인 전하가 0이 되도록 개수의 비를 맞춘다. 그래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NaCl 전하가 플러스 1가와 마이너스 2가가 맞으면 K2S 이런 식으로 양전하와 음전하가 제로가 되도록 개수비를 맞추면 돼요. 자, 요 이전에 그 원서에서는 어떤 설명이 있나 한번 보죠. 요 아래로 이제 지나가서 페이지를 적어 놨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페이지 적은 게 안 보이네요. 자, 그거는 이제 앞쪽에 써 있는데, 자, 요 부분이에요. 분자식과 실험식 얘기를 하고 곧바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아까 말한 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분자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 그 축소 구조식을 써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분자식과 실험식 단원이고 뭐 연습 문제 예제도 있고 하는 거죠.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세트산 C2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는 C2H4O2예요. 분자식이.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우리는 구조식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이거 화학하는 사람들은 아세트산이라고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불편하잖아요. 그 워드 칠 때. 그래서 축소 구조식이라고 해서 작용기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면 이렇게 돼요. CH3가 하나 있고 COOH가 곧바로 왔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실험식으로 하면 CH2O다 하는 거죠. 분자식은 왜 유기화합물에서 안 좋으냐 보면 이제 바로 아래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C2H4O2 아세트산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써버리면 아세트산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게 아세트산인데 메틸 포메이트라고 해서 뭐 포름산 메틸 우리말로 그렇게 부르는데 요 물질도 따져보니까 분자식이 똑같아요. C2H4O2, C2H4O2. 근데 이건 분명히 다른 물질이고 화학적으로도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분자식은 같지만 다른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성질체라 그래요. 이성질체 여기 진한 글씨로 아이소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성질체예요.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물질이다. 이성질체는 이렇게 결합하는 이 배열 이런 게 달라서 이성질체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거 우리는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기하적인 모양이 다르다 그러면 기하 이성질체. 그리고 어떤 물질하고 거울에 비친 그 반대쪽으로 대칭신 시킨 그 거울상하고 이게 다른 물질 겹쳐지지 않으면 그거는 광학 이성질체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장갑, 야구 글러브가 오른 장갑과 왼 장갑이 있는데 이게 모양이 똑같은데 하나는 거울에 비친 모양이잖아요. 이 원래 모양과 거울에 비친 모양이
이게 다른 물질, 합쳐지지 않으면, 겹쳐지지 않으면 우리 다른 물질인데 분자식은 당연히 같겠죠. 그런 경우에는 광학 이성질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질체는 종류가 좀 많아요. 그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해봤냐면, 이 화합물을 찾는 것 중에, 방금 말한 C2H4O2, 뭐 대소문자 구분 안 해도 검색 기능이 요즘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분자식을 입력을 하면, 이거 분자식이 여기 이제 써 있는데, 분자식이 C2H4O2인 것들만 여러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14가지 검색이 나왔는데, 이 중에 뭐 분자도 있고 이온도 몇 개 표시가 돼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이성질체예요. 아이소머라고 하는 거. 이제 요게 아세트산이고, 이게 메틸 포메이트, 포름산 메틸 두 개예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뭐그 외에 이제 나머지들도 우리가 클릭하면 이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메탄 그러면 이거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C 하나에 수소가 4개 결합되는 거는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메탄인데, 이게 C가 만약에 2개가 된다. 그래도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안정한 분자로 본다면 CH4였으니까 이제 CH2가 추가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면 CC 결합이 돼서 에테인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소를 이제 막 늘려나가는 거죠. C가 3개가 되고 H가 8개가 되면 프로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 프로판까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탄소를 이제 4개로 늘리면 C4H10이 되는데, 이때 이제 결합하는 배열이 일렬로 쭉 될 수도 있고, 일렬로 3개가 있으면서 가운데 하나가 탄소가 결합이 될 수도 있어서 2가지의 서로 다른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이건 이온이니까 빼고요. 다 부탄이에요. 다 부탄인데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탄소를 늘려 나가다 보면, 이제 탄소가 만약에 8개다. 그러면 H는 18개짜리 옥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네요. 26개의 이성질체가 생긴다. 하여튼 결합이 상당히 다양한 방향으로 가능하겠죠. 일렬로 쭉 있는 게 이제 노르말 옥탄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분자식은 다 똑같은데, 다른 물질들은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나타낼 때는 구조식이 제일 좋긴 하지만, 구조식은 좀 불편하고, 축소 구조식이라고 해서 이제 유기화학에서 쓰는 작용기를 중심으로 쭉 나열을 한다. 그 정도만 먼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정도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면 액체 부피 측정과 관련된 기구를 이제 중간에 소개를 하고 이어지는데, 요거는 시간을 봐서 좀 빠듯할 것 같아서 남는 그 주차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원래 설명하려고 하는 게 기체에 대한 설명 중에 압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체도 법칙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기체에 대한 이제 법칙을 공부를 할 건데, 기체라는 거는
액체하고 고체와는 달리 모양이 쉽게 변하고 부피도 쉽게 변하겠죠. 그럴 때 이제 동반해서 변하는 게 압력과 온도예요. 일반적으로 몰수는 뭐 기체를 새로 집어넣거나 빼지 않는 한 양이 변하는 건 아닌데, 액체와 고체에 비해서 이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쉽게 변한다. 물론 이제 그 안에 기체가 몇 몰 들었느냐, 이 몰수라는 거는 질량하고 곧바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질량과 바꿔 써도 뜻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 몰수를 제공해야 된다. 몰수도 좀 정확히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고, 부피와 온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압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단위도 그렇고.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아마 이 법칙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압력은 이제 기체 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체 쪽에서 액체나 기체에서 많이 압력을 얘기하죠.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살고 있을 때 기체의 압력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기체의 압력을 받고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얕은 데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뭐 5m나 10m만 들어가도 이 외부에서 압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귀가 이제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 잠수했다가 갑자기 올라오면 정신이 약간 좀 혼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 상당히 우리 몸에 중요한데, 대기가 미치는 압력은 원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기 때문에 잘 느끼지를 못해요. 이 그림을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높은 데까지 채워져 있잖아요. 지구가 이제 공기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공기를 지구의 그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공기가 우주로 퍼져나가지 않고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기의 무게도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압력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이 P가 압력이고, 압력의 뭐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압력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A분의 F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력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압력은 단위 면적에 어떤 평면이 있을 때 수직으로 누르는, 작용하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눈이 쌓여 있는데, 눈 위에 질량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얇은 판을 이렇게 놓고 이 위에 올라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눈이니까 아무래도 판자가 이렇게 밀릴 텐데, 좁은 판자에 올라섰으면 푹 들어가겠죠. 순간적으로 그냥 이때는 푹 들어가요. 힘을 가하면. 넓은 판자에 있으면은 생각보다는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이 압력이 작은 거고, 압력으로 본다면 이쪽이 작은 거고 이쪽이 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힘은 똑같은데 넓이가 여기가 큰 거죠. 그래서 압력을 P라고 하면, P라는 거는 S분의 F다. 여기
S라는 건 당연히 넓이죠, 넓이. F라는 거는 힘이에요. 그래서 넓이는 표준 단위가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힘은 표준 단위가 뉴턴이라고 있어요. 뉴턴. 이 단위들이 조금씩 복잡해서 여러분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데, 보면, 힘이라는 거는 차근차근 단위들을 보면 힘이라는 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줄 수 있는 게 힘이거든요. 근데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표준 단위가. 가속도는 속도에다가 한 번 더 미분한 거기 때문에 속도에 한 번 더 시간으로 나눈 거야.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곱하기니까 이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이제 힘의 단위죠. 요 힘의 단위를 뭐라고 약속하느냐? 뉴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이제 위로 가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요 뉴턴이라는 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또 넓이는 미터의 제곱. 그래서 결국은 약분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게 압력의 단위예요. 압력의 단위. 이걸 뭐라고 줄여서 쓰느냐? PA라고 쓰고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예전에는 압력을 나타낼 때 기압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단위 중에 그러니까 이제 ATM 대기압의 대기의 앞자를 따서 기압이란 압력 단위를 썼는데 이제 표준 단위가 만들어지면서 파스칼이라는 걸로 바꿔서 표시를 합니다. 이 표준 단위가 나오기 전에 기압을 쓰기도 하고 뭐 다른 단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정보들을 전달하려면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힘으로 누르더라도 좁은 면적을 누르면 압력은 엄청 큰 거고 넓은 면적을 누르면 압력은 상당히 작은 겁니다. 우리 책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주고 있냐 하면 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굉장히 무거운 뭐 톤 단위로 나가는 무거운 동물인데 이게 한번 밟으면 땅이 푹푹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코끼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그 발이 땅을 누르는 그 상황에서 땅에 가하는 압력이 얼마냐? 코끼리의 그 무게가 14,000파운드라고 일단 여기서 설정을 했어요. 14,000파운드. 7톤이라고 되어 있네요. 7톤. 14,000파운드. 큰 코끼리. 발이 4개 있으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각 발에 똑같이 힘이 가해진다고 하면 4로 나누겠죠. 그래서 4로 나누면은 뭐 4,000 몇 파운드, 4,500파운드쯤 될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의 그 발 하나의 그 넓이, 면적이 250제곱인치니까 결국은 계산하면 14파운드 퍼 제곱인치다. 인치는 2.54, 2.54의 넓이를 말해요. 그 정도의 14파운드의 힘이 가해진다. 14파운드라는 거는 우리가 볼링공 하나의 그 무게 정도쯤 돼요. 스케이트를 탈 때, 사람이 스케이트를 탈 때, 스케이트 날이 이제 얼음에 미치는 압력은 훨씬 커요. 2배 이상. 30파운드 퍼 인치 제곱이에요. 워낙 날이 좁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때, 한 60kg 좀 넘는 사람이 서 있을 때,
요때 이제 그 바닥에 미치는 그 압력은 2파운드 퍼 제곱인치다. 그 정도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1기압이 얼마냐? 1기압은 이제 이 대기권에 있는 대기가 이제 어떤 표면을 누르는 건데, 만약에 손톱만한 넓이를 이 위에 있는 대기가 쭉 이렇게 그 기둥을 이루면서 누를 때 그 압력이 14.7 파운드래요. 가로 세로 1인치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대기가 누르는 게 1기압인데 1기압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코끼리가 발로 바닥을 이렇게 미치는 압력, 그거랑 거의 비슷하죠. 14.7 파운드 퍼 인치, 제곱인치인데 1기압이 코끼리가 누르는 압력이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깨에 만약에 코끼리가 네 발 중에 한 발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견디기 힘들 텐데 그런 압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링크 투 러닝이라고 해서 이 두 개 누르면 비디오가 유튜브처럼 비디오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두 번째 것만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Showing air pressure, which can crush. Use air pressure to expanded air and water vapor inside. We're going to seal this up and then cool it down. Okay. The thing we're looking for, Jay, is we want to see a nice solid stream of steam coming out this opening here. Sure. And in order to do that, we can't just use like a blowtorch or anything. Back in. We're going to try to capture that. Okay. By putting the plug back in. We're going to wrench it down tight because we don't want any of that warm, expanded air to escape. But the key now, Jay, is wheel over that tray of ice. There we go. So what we're seeing is air pressure literally can crush. 14.7 pounds per square inch of normal atmospheric pressure are now pushing down on this drum. And because that water vapor inside and that warm air inside has cooled down, taking up less space, doing a lot more damage than that sledgehammer did earlier. That is amazing. Looks like a pop can or a soda can. Looks like a pop can or soda can. Or if you've ever rinsed out plastic milk jugs, Sure. and then you put the cap back on with warm water, stick it on the counter, you can see after a time they start to like collapse back in. Same principle, but it's a safe at-home way you can do it. Sure. Yeah, no one, having that blowtorch blowtorch is for the probably experts like you, exactly. Well, this is really neat. A real 55-gallon steel drum crushed like it's made of thin aluminum or paper or plastic. 14.7 pounds per square inch. Amazing force. All right. Thank you so much, Carl Nelson. I'm meteorologist Jay Birchback, and that was Imagine It. And if you want to stop down at the Imagination Station, they are open on President's Day from 10 to 5, and they are celebrating Engineers Week, February 20th. 토리첼리가 이제 수은을 수조에다가 반쯤 담고 긴 시험관에다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거꾸로 수은에다 그 시험관의 입구를 수은에다 파묻어 놓고 손을 떼면 수은이 쭉 내려가다가 적당한 높이를 유지한 채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수은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묵직한 밀도가 큰 원소예요. 액체인 원소. 그러니까 상상이 뭐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수은을 수조에다가 적당히 채우고 기다란 시험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우고 요 손으로 막고 있다가 딱 누면 물 같으면은 하나도 안 내려올 거예요. 물 같으면 하나도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이렇게 누르는 압력,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은 하나도 안 내려오는데 수은은 워낙 그 묵직하고 밀도가 커서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멎어요. 수은이 여기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진공이 되겠죠. 그래서
수온이 내려오면 약간 여기 이제 수온면이 올라가서 더 이상 안 내려오니까 유지되어 있을 텐데, 이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요 수온의 면과 내려오단 말은 그 높이, 이 높이가 공기가 이쪽에서 미치는 압력하고 중력이 당기는 요 면에 작용하는 압력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서 시험관의 요 단면만 생각을 하면 수온이 누르는 힘이 있는 거고, 대기에 의해서 위로 미치는 힘이 있는 건데, 두 개의 힘이 똑같기 때문에 수온이 더 이상 안 내려온다. 수온은 보니까 토리첼리가 실험할 때 0.76m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압력이 대기압이 높으면 조금 더 높이, 대기압이 낮으면 조금 낮게, 평균적으로 76cm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물 가지고 실험하면 하나도 안 내려온다 그랬어요. 물은 굉장히 긴 시험관을 써야 되는데 최소한 10m 이상은 돼야 돼요. 똑같은 조건에서 대기가 누를 때에 물이 또 누르는 그 압력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은 10m, 이게 10,000mm 니까 1000으로 나누면 10m가 되겠죠. 10m 정도 높이를 유지해야만 그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식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어떤 기둥에 아까 이제 이 막혀 있는 진공 기둥에 수온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채워졌다 그랬죠. 수온이건 물이건 요 면적에 이 기둥이 아래로 중력 때문에 힘을 가하니까 요 넓이를 S라고 하고, 요때 누르는 힘을, 중력을 F라고 하면 우리가 압력은 S분의 F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 뭘 알려줬냐 하면, 힘이라는 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줄 수 있는 게 힘이라고 했는데, 이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m 곱하기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g로 나타내면 mg가 돼요. mg.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되겠죠. s분의 mg. 그런데 이 대기의 압력에 따라서 이 기둥의 그 수은 기둥의 질량이 크다 작다 하겠죠. 높았다 낮았다 하니까. 그래서 질량을 매번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해서 우리가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여기서 살짝 질량을 밀도 곱하기 부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이 질량 대신에 dV를 씁니다. 그러면 S 곱하기 질량 대신에 dV를 쓰고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곱하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부피 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요 관이 이제 일정한 그 굵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부피라는 거는 당연히 뭔가요? 원기둥의 부피니까 민너비 곱하기 높이겠죠. 그래서 부피 자리에 S 곱하기 H를 써요. 그럼 자연스럽게 S분의 D, V 대신에 S 곱하기 H라고 그랬죠. S 곱하기 H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러면 기분 좋게 이 넓이도 계산하기 귀찮은데 넓이가 자연스럽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D 곱하기 H 곱하기 G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유체가 수직으로 된 기둥에 채워져 있을 때 바닥에 미치는 압력이라는 거는 단순해요. 그냥 밀도, 그 기둥을 채운 밀도 곱하기 높이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책을 보면 이제 그런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원기둥에 유체가 채워져 있으면 압력은 높이 곱하기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아까 이제 1기압일 때는 수은 기둥이 0.76m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제 9.2에 보면 1기압일 때 미터 0.76m 수은의 표준 단위로 밀도로 하면은 13,600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 곱하면은 10만 1000 정도가 나오게 되고 표준 단위 아까 연습을 했습니다.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래서 결국은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의 그 값만 곱하면 되거든요. 높이에다가 밀도에다가 중력과 속도만 곱하면 돼요. 그랬더니 10만 1000 파스칼이다. 101,000 파스칼이다. 근데 실제로 그 1기압은 이제 표에 의하면 환산표에 의하면 10만 1325 파스칼이에요. 10만 1325 파스칼 1기압이 이 정도로 기대하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나오지만 이 325를 맞추는 게 여기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1기압이 10만 1325 파스칼인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차피 3개를 곱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유효 숫자가 6개예요. 101325라고 하는 거. 이 높이는 정의이기 때문에 유효 숫자 적용을 받지 않는데 밀도하고 중력 가속도는 좀 더 정밀한 값을 넣어야 돼요. 여기도 6자리 이상. 최소한 6자리. 중력 가속도도 6자리 이상 되는 거를 집어넣고 곱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10132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의 그 첫 번째 과제는 요 수은의 밀도를 검색해보고 중력 가속도를 검색해서 최소한 6자리 이상의 유효 숫자를 얻어서 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01325라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간단한 그 압력계의 원리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단위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자, 단위들이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제일 처음에 표준 단위가 여기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IU팩에서 권장하는 단위예요. 페이지가 잘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단위들을 보면 이제 기압이라는 거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1기압은 101325 파스칼이고 토르란 단위로는 760이고 이 토르는 수은 기둥의 높이하고 같아요. 밀리미터 Hg. 실험한 사람이 토리첼리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기념해서 토르란 단위를 쓴 겁니다. 실제로 밀리미터 HG하고 토르는 같은 스케일이에요. 그 다음에 기상 쪽, 그 날씨나 기상 쪽에서는 바라는 단위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1바는 정확하게 10만 파스칼이다. 유효 숫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기압 그러면 바를 썼기 때문에 1013 밀리바가 1기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위를 파스칼인 표준 단위로 이제 바뀌게 되는 시절이 왔는데 1기압이 101325 파스칼인데 예전에 데이터들이 전부 1013을 기준으로 1기압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1013까지 있는 자료를 10만으로 뻥튀기 하는 거는 예전 자료랑 비교하기 힘들어서 이것도 1013으로 표시하자. 그래서 1013.25 해놓고 헥토파스칼 이렇게 표시합니다. 킬로로 하면은 101.325겠죠. 킬로파스칼. 다 1기압을 나타내는 값인데 예전의 데이터와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요즘은 파스칼을 쓰지만 헥토파스칼을 쓴다. 그거까지. 여기는 헥토란 말은 이 표에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뉴스에서는 헥토파스칼로 나오니까. 그래서 간단한 그 압력계, 기체 압력계가 여기 세 종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외부 쪽이 막혀서 뭐라고 할까? 진공인 그 상태가 있는 그런 압력계가 있고 그냥 오픈돼서 대기압이 그대로 작용하는 압력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사용하기 편하고 아닌 건 뭐 둘째고 수은 기둥이 수은이라고 하면 수은 기둥이 U자관을 이루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여기는 양쪽의 높이가 같으니까 좌측에는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고 우측에는 수은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이다. 그래서 기체 압력은 아까 말한 공식 높이, 밀도, 중력과 속도. 이번에는 오른쪽에 대기 압력이 추가로 주로 1기압이 추가로 작용한다 생각하면 돼요. 수은 기둥이 높이 차이가 있으면 이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왼쪽은 공기만 누르고 있죠. 오른쪽은 대기압 PATM. 왼쪽은 기체에다가 수은 기둥이 같이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체에다가 수은 기둥 H로 HG 이것이 외부의 기압하고 같다. 그래서 ρGH를 이항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기체가 좀 더 세서 대기압보다 더 큰 압력을 가질 때예요. 역시 책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설명하기는 여길 기준으로 보는 게 좋아요. 왼쪽은 기체만 누르고 있어요. 왼쪽은 기체. 오른쪽은 요 수은과 대기압. H 로 G 더하기 대기압.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H 로 G다. 이런 겁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서 더 진도를 나가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내용이 이제 깊은 거는 별로 안 했고요. 그냥 좀 가벼운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이제 과제는 아까 말한 거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단위 환산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도 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과제를 점검해 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고 체계적인 그 단위 환산도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기압이 1013225 파스칼이 되도록 아까 보여준 그 식, 여기 있죠? 여기 있겠네요. 여기는 넘어갔네요, 벌써. 요 과제 1, 과제가 두 가지입니다. 과제 1은 1기압이 얘는 바꾸지 말고 요거와 요거를 검색해서 좀 정밀한 거 6개의 유숫자 이상을 가진 데이터를 넣어서 101325를 맞는지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 숙제는 연습 문제 있는 겁니다.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인데 또 페이지를 한 번에 찾기가 페이지를 적었는데 금방금방 보이지를 않아서 요 뒷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아까 말한 압력계에 대한 문제예요. 연습 문제가 521페이지, 다음 페이지네요. 자, 문제 7장이에요. 7장 14번하고 16번. 이제 대기압보다 기체 압력이 이제 큰 거와 작은 건데 연습 문제 7-14번과 16번을 이 압력계를 보고 기체 압력이 얼마냐 요런 단위로 한번 써봐라. 여기도 요런 단위로 한번 써봐라 하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앞에 예제에 있어요. 또는 이 홀수번 문제를 봐도 알잖아요. 홀수번 문제가 뒤에 풀이 답은 나와 있으니까 과정은 없더라도 뭐 그것보다는 뭐라고 할까 앞에 나왔던 그 예제를 보면 이쪽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제가 나오니까 이 예제 풀이를 참고로 해서 숫자만 적절하게 다른 걸로 풀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 주면 자, 과제 1은 1기압이 H 곱하기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얘는 뭐 정해져 있는 거고 요거를 좀 정밀한 걸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101325가 나오는지 표준 단위로 하면 당연히 파스칼입니다. 위에 예제 참고하면 돼요. 예제 9-2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 2는 이것도 예제를 그대로 참고하면 돼요. 연습 문제. (7-14와) (7-16) 두 문제다. 자, 어려운 거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